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림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8장 중에서 이 접근 가능성과 정초 재귀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정초 재귀라는 개념 자체를 지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접근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미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영상을 자주 녹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상한 거보다 훨씬 더 이 설명을 하는데 많은 코드를 좀 제가 사전에 작성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한 데 필요한 닌 코드가 지금 한 400줄 정도 있었거든요. 400줄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최대한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8장 끝내는 건데 아마 그렇게 하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한번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제 카메라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 건데 우리가 맨 처음에 다뤄야 했던 거는 그 접근 가능성 개념이죠. 이거는 귀납적으로 정의한 수로인데, 이 교재 내용은 제가 이미 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원소가 이항관계 R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이 R라고 하는 관계는 일종의 순서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작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저게 무슨 뜻이냐면, 어, X 앞에 있는 모든 원소 Y에 대하여 Y도 접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정의만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긴 했죠. 그거는 호모토피 유형론 교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접근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저것이 어떤 성질들을 갖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직접 만든 코드들을 좀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추가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수열에 관한, 정확히 얘기하면 상수 수열에 관한 성질들을 좀 설명하는 데 좀 더 집중했을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은 빼고 이제 그 접근 가능성과 그리고 어 강하 연쇄라는 게 있어요. descending chain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뭔지 그것도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그래도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자,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RYX는 무슨 뜻이냐면 Y가 X 앞에 있다. Y가 X보다 작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작다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의 대소관계 또는 정수의 대소관계 또는 실수의 대소관계에서의 무엇이 무엇보다 작음이라는 관계랑 완전히 똑같은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X나 Y라는 원소들은 알파라고 하는 임의의 유형에 속하니까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다음 문장인데 문장은 아니고 절인가요? 자, x는 R에서부터 접근 가능하다. 그게 x가 R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는 저 명제의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x 앞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접근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predecessor는 여기에서는 앞 원소로 번역할 수가 있더군요. 그래서 x의 앞 원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x보다 앞에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이게 중요한데 만약 x 자체가 어 아무런 그 선행 원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소가 없으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에는 x 자체가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자, 저런 성질을 가질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x가 극소 원소라고 불려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명확하게 정의된 것 같진 않고
어떤 원소보다 앞서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때 그 원소를 우리가 극소 원소라고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매스리브 보면 아마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작성하신 코드였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극소 원소 개념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극소 원소는 영어로는 미니멀 엘리먼트입니다. 최소 원소라고 번역을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 그 원소들의 모임 안에서 최소값이라는 게 딱 하나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이항 관계는 이 순서 관계는 너무 일반적이다 보니까 추이성 같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저도 정확히 모르는 좀 중요한 성질들을 갖추지 않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극소 원소라는 게 어떤 집합 안에서 오로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x가 극소 원소이면 x는 접근 가능하다는 거, 그거를 먼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의 유형 알파에 대하여 우리는 알파에 속하는 접근 가능한 원소 x에 대응하는 어떤 함수 값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x보다 앞서는 값들의 할당된 함수 값들을 바탕으로 그 x에 대한 함수 값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 함수 값을 정의하려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런 재귀적인 방식이 이게 정초 재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교재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그냥 저게 저렇게 끝나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사실 이 영상을 녹화하려고 했었거든요. 월요일에 녹화했을 때는 제가 설명을 중간에 하다가 제 코드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래서 지금 수요일인 2026년 3월 25일 밤 8시 56분 22초에 지금 다시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근데 그 날짜랑 시각을 정확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뭔 얘기하려고 했는지 지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예, 그 얘기했어요. 한 문단으로 이 내용을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건 너무 아쉽다고 말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이 교재를 읽으면서도 뭐 사실 그때도 저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 접근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느낌은 지금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야 좀 알겠어요. 근데 이제야 좀 알겠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관한 성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했고 그거를 제가 지난달 2026년 2월부터 이번 달까지 꽤 많은 시간 들여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해야 돼요. 그 팝업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액이라고 쓰여 있는 이것은 접근 가능성 수로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자체는 저것 자체는 뭐 이미 제가 계속 설명했었던 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이 명제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원소 x가 이항관계 R을 통해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항관계 R은 일종의 순서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유용하고요. 자, 근데 그 아래에 있는 주석이 좀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하는데 자꾸 이 팝업이 꺼지네요. 팝업 창이. 자, x는 언제 접근 가능하냐면 x에서 시작해서 x보다 작은 원소, 그리고 그 원소보다 작은 원소 하는 이런 식으로 x에서 출발해서 계속 감소하는 수열 중에서 무한한 수열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x가 접근 가능합니다. 저게 중요해요. 무한히 감소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그럼 지금 바로 제가 그 필기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이 그래프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하기로 하고, 무한히 감소하는 수열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 수직선을 그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정수를 어떤 수직선 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할 때는 이 선 어떻게 똑바로 그치? 예. 우리가 정수들을 수직선 상에서 나타내려고 할 때는 이 수직선이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좀 놓여 있는 게 통상적인데 지금 저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세로로 놓을게요. 자, 이 수직선 자체가 의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위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정수라는 개념은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수에 관한 연산들, 뭐 곱셈 같은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진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는 2009년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정수들의 값은 한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정수를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정수보다 하나 더 큰 정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끝이 없는 게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계속 가도 끝이 안 나오고 아래로 계속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수를 얘기했을 때 그 정수보다 하나 더 작은 정수를 언제나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0 말고 2에서 출발하는 감소 수열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이 수열은 정수열입니다. 정수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수들의 열, 정수들을 나열한 것이란 뜻이니까 수열은 자연수 유형에서 어떤 유형으로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지금도 아마 그럴진 모르겠는데 자연수의 집합에서 어떤 다른 집합으로의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정수열은 그 자연수의 유형 또는 집합에서 거기에서 정수들의 유형 또는 집합으로의 함수를 얘기한 거예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수열 중에서도 정수들의 열이니까 정수열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아니면 뭐 정수수열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정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감소해야 돼요. 뭐 그렇게 감소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2 다음에는 0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감소하면 돼요. 뭐 간격이 반드시 뭐 1이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등차 수열이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소를 계속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감소하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건 끝이 있나요? 끝이 없죠. 왜 없냐면 2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계속 그거보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항보다 더 작은 값을 다음 항으로 갖는 그런 수열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수열은 유한 수열이 아니라 무한 수열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작은 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소가 끝이 안 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비교를 하나 해볼게요. 자,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자연수만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0 쓰고 1 쓰고 2 쓰고 3, 4, 5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작성한 이 수 반직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거든요. 어쨌든 그냥 수직선이라고 할게요. 이 수직선에서 0이 왜 자연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린에서는 0이 자연수예요. 그리고 집합론에서도 0을 보통 자연수로 넣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혼선이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한 70편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제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해설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주제긴 하거든요. 근데
뭐 0을 자연수에 포함하는 그런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0을 포함하지 않는 버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0이 없는 버전의 자연수 유형이나 또는 자연수 집합이 유용할 때가 있고, 그리고 보통 그게 이제 기계공학 같은 그런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이나 또 전기전자공학 또 뭐 있죠? 우리가 보통 전화기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세 가지죠. 이런 공학 분야나 뭐 다른 데서는 0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마 유용할 것 같은데, 네, 0을 포함해서 자연수 전체를 부르는 것도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의 집합이나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란 용어도 좀 써요. 예. 근데 그냥 어쨌든 린에서는 0도 포함을 하니까 제가 자연수 유형이라고 말을 할 때는 0이 가장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어떤 자연수에서 출발해서 감소하는 수열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자, 5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할게요. 5에서 시작하고 감소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다음에 3으로 갈 수 있죠. 3 다음에 2로 가요. 2 다음에 0으로 가요. 그러면 0 다음에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0보다 더 작은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다음 항으로 갖는 수열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가 없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에서 출발해서 감소하는 자연수열, 즉 자연수들의 열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은 무한수열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수열이면 가능은 해요. 0에서 끝나면 되니까. 그럼 0에서 그냥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무한수열이면서 계속 감소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0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소 수열들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강하 연쇄라고 부르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descending chain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강하 연쇄라는 건 그냥 감소 수열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감소 수열이에요. 그 접근 가능성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구성주의 논리의 관점에서, 구성주의 수학의 관점에서 그 정초 재기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입이 된 것 같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 몇십 년 전에 나온 논문을 좀 봤었는데 기억이 좀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썼던 논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세기 말 논문이었습니다. 70년대였나? 하여튼 그때 나온 논문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아마 descending chain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용어 말고 다른 학자가 다른 용어를 썼었거든요. 예, 정확히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어쨌든 간에 누군가 descending chain이란 용어를 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강하 연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강하 연쇄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를 그냥 감소 수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예, 별거 아니고. 자, 좀 기본적인 거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갈까 하는데 그 다음에서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잠깐만요. 그 파일을 좀 저장하고요. 저장은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했어요. 어떤 거를 먼저 설명해 볼까 지금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문서가 어 업데이트가 된 건지 살짝 좀 헷갈렸었는데 업데이트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예, 업데이트한 게 맞습니다. 어제 제가 코드를 좀 다시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미리 제가 필요로 하는 정리들을 다 진술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썼죠. 제가 다 직접 작성하고 증명해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민 정리를 쓰긴 했는데
근데 제가 진술하려고 했던 정리와는 다른 정리를 제가 증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막느라 좀 시간을 썼습니다. 어떤 거부터 설명하면 좋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에는 제가 좀 감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헤매고 있는데 그 극소 원소 개념을 좀 설명하면 좋을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러는 이거는 수러라고 해야 하나? 이항 관계는 이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거는 넘어가고 일단 제가 그냥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건 좀 지우고 싶은데 지울 수 있으려나? 자, 지우개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지우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 저거는 어떤 그래프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일단 A, B, C, D라고 하는 꼭지점이 있죠. 아,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래프라는 용어 아세요? 그래프가 약간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X축, Y축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곡선을 그리면 이게 그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래프는 저게 아니에요. 저게 아니고 그 다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은 지금 여기에서는 A, B, C, D라고 이름표가 붙은 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있거든요. 꼭 그게 직선일 필요는 없어요. 곡선이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선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은 버텍스, 그리고 변은 엣지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2026년이잖아요. 사실 저는 공부하면서 시간 여행은 좀 많이 간 느낌을 받고 있는데 2013년에 제가 그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수학 1이라는 과목을 배웠을 때는 그때 맨 처음으로 배우는 과목이 단원이 행렬이었어요. 근데 행렬에 관한 그 단원에서 세 번째 중단원쯤 하는 부분이 행렬과 그래프 단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에서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뤘고 오히려 제가 적용을 받았던 2007 개정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이 좀 더 맞았죠. 어차피 이산수학 과목은 다들 듣는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었고 7차 교육과정 때의 그러니까 저는 이산수학 과목이라는 게 고등학교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7차에서의 그 7차 교육과정에서의 이산수학 교과서나 아니면 제가 적용을 받았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그 수학 교과서는 그래프를 조금 다뤘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으면 현재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사용할 교과서가 그러니까 그 교과서에 적용된 교육과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행렬은 다시 들어갔지만 그래프는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처음 보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 사실 지금 저도 그래프 이론은 자세히 알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 뭐를 배우고 안 배우고가 엄청나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가서 공부 잘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한국은 자 예전에 통계청에서도 그 자료를 봤었는데 한국은 고등학생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대학생보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이제 그래프나 다른 여러 가지 이산수학 개념들을 공부할 때, 좀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한다는 얘기? 그걸 좀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걸 안 배운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대학교 때 잘하면 돼요. 어쨌든. 그럼 뭐 전 제대로 안 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공우주공학과 그 전공이었는데 뭐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자퇴했지만 자 어쨌든 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있죠. 이거는 여기서 어떤 의미로 보셔야 하냐면 일단 A, B, C, D라고 하는 저 점들은
유형 알파에 속하는 원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략한 원소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유형에는 오로지 네 가지 원소밖에 없는 겁니다. A, B, C, D 끝. 그러니까 더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저게 다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자, 이 변들 두 가지 꼭지점을 연결하는 저 변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알파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알파에 속하는 두 가지 원소를 인수로 받고 어떤 명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R, B, A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B가 A보다 작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작은 거를 일부러 지금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큰 거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크고 B가 작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이건 지우고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가 있죠. 자, A에서 C로 가는 화살표는 무슨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R, C, A예요. 이거 순서 조심해 주세요. 저도 좀 헷갈렸어요, 한번. C가 더 작은 거예요. C가 A보다 작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화살표로 그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하는 방식은 다 설명됐어요.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 D가 A보다 작냐는 거예요. D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아까 제 설명대로면 D가 A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D가 더 작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A에서 D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A에서 D로 가는 화살표가 있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그런 화살표를 긋지 않았습니다. 그런 화살표를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D가 A보다 작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추이성입니다. 보세요. B가 A보다 작다. 근데 D가 B보다 작다. 따라서 D가 A보다 작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서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수의 대소 관계, 정수의 대소 관계, 뭐 유리수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실수. 실수도 가능하죠. 이게 여긴 다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왜 이건 안 되냐? 이건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유형에 대한 이항 관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매우 일반적인이라는 건 매우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는 유형과 그것에 관한 순서 관계에서는 추이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는 A보다 작지 않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화살표가 그어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참이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럼 B랑 C는 어떻게 돼요? 둘 중 무엇이 더 크고 작을까요? 여기서는 그거를 어떻게 답해야 하냐면 RBC가 참이 아니고 그다음에 RCB도 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거죠. B가 C보다 작지 않은데 근데 C도 B보다 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둘 중 무엇이 더 작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B도 C보다 작지 않고 C도 B보다 작지 않다. 그런 식으로 되게 이상하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작다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작다는 표현과 좀 다르다는 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다는 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순서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 관계의 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좀 더 친숙한 그런 대소 관계랑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그런 성질을 좀 뭐라고 하더라. 전순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볼게요. 전순서, 전체 순서라는 건데 또는 선형 순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그 부분 순서라는 개념도 좀 한번 볼까 해요. 자, 지금 제가 위키피디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느리지? 자, 한번 볼게요. 부분 순서 집합 또는 반 순서. 여기서 반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 순서는 근데 뭐랄까 좀 예. 형식적인 그 정의를 좀 원했어요. 어디 보자. 다음 성질들을 가져야 돼요. 이 대조 관계의 기호는 어떤 추상적인 순서 관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반사성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항이 똑같은 경우 그러면 무조건 성립해야 한다는 게 반사성. 그 다음에 추이성. 이거는 제가 월요일에도 얘기했었는데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영어 문서를 보겠습니다. 한국어 문서가 좀 더 장황해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영어 문서가 나은 것 같아요. 좀 더 깔끔하게 얘기하지. 그리고 이 두 가지 대소 관계 있잖아요. 이거를 합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따로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반사성이고 그 다음에는 그 반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대칭성.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A가 B 이하이고 B가 A 이하이면 A는 B랑 같다는 성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제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문서를 좀 볼게요. A랑 B가 서로 다르다고 가정할게요. A랑 B가 서로 다르다. 근데 R라고 쓰여 있는 게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작다 또는 무엇 이하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보세요. A가 B 이하인데 근데 A랑 B가 같지 않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A가 B보다 엄격한 의미에서 작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B가 A 이하인 게 참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를 반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저런 이항 관계들은 저런 반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랑 C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지금 서로 같은 원소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보니까 뭐 B가 C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C가 B보다 작은 것도 아니니까 반대칭성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아니면 이런 거를 좀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그 화살표를 하나 더 긋는 거예요. 자, 그래프에서는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B가 A보다 작은데 A가 B보다 작은 거예요. 좀 이상하죠. 이런 그 순환이 생깁니다. 순환은 영어로 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순환이 생기는데 이거는 반대칭성의 위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냐? A가 B보다 작죠. 왜냐하면 빨간색 화살표를 제가 추가했으니까. 그래서 참이고 그다음에 A랑 B는 서로 다른가? 맞죠? 그러면 B가 A보다 작다는 건 거짓이어야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만든 이 순서 관계에서는 B가 A보다 작다고 말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순서 관계는 반에서 뭐 순서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어려워져요. 이때는 이런 이항 관계는 반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칭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그러니까 저 반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순환이 생겨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추이성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엄격한 그 반순서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아니다. 한번 볼까? 위에 있는 거는 A가 A 이하이다 또는 뭐 A가 B 이하이다 라고 말을 할 때처럼
무엇이 무엇 이하이다라고 하는 그 이하이다라는 관계를 일반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 유형, 정수 유형, 실수 유형, 유리수 유형 말고도 좀 더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도 무엇이 무엇 이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항 관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계들이 어떤 성질들을 충족해야 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수학자들이 어, 추려낸 겁니다. 반사성이 성립해야 하고 반대칭성이 성립해야 하고 추이성이 성립해야 한다. 근데 엄격한 반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런 용어들을 다 기억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마 저게 집합론에서 다뤄질 거거든요. 이거는 순서론에 관한 거예요. 순서 이론. 근데 따로 제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저도 이제 좀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사성이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 반사성이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이해가 가요. 왜 이해가 가냐면, 뭐 예를 들어서 3은 3보다 작다는 게 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는 x보다 작다는 건 거짓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반사라고 하진 않고 비반사라고 하네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엄격하게 무엇이 무엇보다 작다는 관계가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성질 중 첫 번째가 뭐냐면 비반사성.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그 어떤 집합, 여기선 P라고 썼네요. P에 속하는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A가 A보다 작다는 건 거짓이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반대칭성인데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르네요. 뭐야? 안티 시메트리가 있고 그다음에 에이 시메트리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거지? 그리고 지금 방금 보시면 그 제가 사용한 게 파이어폭스 기반의 웹브라우저인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신 버전에서 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가 깜짝 깜짝이 아니라 깜빡깜빡거립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빨리 고쳐야 하는데. 버그 신고를 해야죠. 버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도 바빠서 그 버그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잠깐만. 반대칭성이 있고 이건 뭐라고 해야 하죠? 음.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A가 B보다 작으면 B가 A보다 작다는 건 참이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둘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칭성이라는 게 있지만 무대칭성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A라고 쓰여 있으니까 A가 없다는 뜻 아닌가요? 나온다. 자, 여기에서는 비대칭성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자,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보면 anti-symmetry가 있고 이거는 뭐야? 이것도 비대칭성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비대칭성이네요. 네, 무대칭성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지? 저는 이거는 반대칭성이라고 번역할게요. 왜 이거를 제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키백과는 anti-symmetry를 반대칭이라고 번역하긴 했네요. 했고 비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좋아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하네요. 뭐 왜 다른지는 뭐 좀 더 나중에 제가 알아보기로 하고 A가 B보다 작으면 B는 A보다 작을 수 없다. 예, 좋아요. 작지 않다. 그다음에 추이성 성립해야 한다. 이게 엄격한 반순서입니다. 예, 저도 지금 배웠어요. 저도 지금 배웠고 그다음에 전 순서를 한번 볼게요. 전 순서가 뭐냐면 음, 영어 문서를 볼까요? 자, 반사성이 성립해야 하고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전 순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등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저건 그냥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쉬우라고 쓴 임시 기호예요. 반드시 저런 기호를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기호를 써도 돼요. 근데 저 기호를 쓰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반사성이 성립해야 하고 그다음에 추이성도 성립해야 하며 반대칭성도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강하게 연결된 또는 완전한 또는
예, 뭐 그냥 완전한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연결된 이라는 말을 할까요? 자, 지금 우리는 완전 관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완전하다고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 알고 있진 않아서. 근데 강하게 연결된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좀 사용하기도 하나 봐요. 자, 저 네 가지를 성립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 세 가지까지는 그 반순서 또는 뭐였더라? 반순서 말고 다른 용어가 있었는데, 부분 순서에서도 성립해야 하는 성질들인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뭐냐면,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소 관계를 우리가 어, 뭐라고 해야 하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좀 더 엄격한 거 볼까요? 엄격한 전순서, 어, 비반사성 성립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대칭성이 성립해야 하며,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거예요. 추이성, 그 다음에 연결. 근데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르대요. 이건 강하게 연결된 거고, 여기는 그냥 연결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A와 B가 서로 다를 때 둘 중 하나가 성립해야 한다. 예, 좋아요.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성립해야 좀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건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것들을 알면 저런 성질들 중에서 무언가가 성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순서 관계와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런 관계는 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구나. 그 점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저거를 설명한 거예요. 41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하려고 할게요. 아마 오늘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을 보고 아시겠지만, 제가 작성해 놓은 코드는 그렇게 아주 막 하나하나 증명 자세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접근 가능성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극소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극소 원소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C와 D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나타난 유형 알파의 극소 원소는 C와 D예요. 유형 알파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형 알파보다 조금 더 제약이 많이 가해져서 그 알파의 부분 유형으로 볼 수도 있는, 또는 그 유형 알파에 대한 집합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유형이나 집합에서는 극소 원소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어떤 유형 전체에 속한 원소들을 모두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들 중에서 극소 원소에 해당하는 거는 C랑 D예요. 왜냐하면 C는 C보다 작은 게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D는 D보다 작은 거 없죠. 그래서 C랑 D가 극소 원소인 겁니다. 네, 그러면 A랑 B는 왜 극소 원소가 아니냐? A는 일단 C가 있잖아요. A보다 작은 원소는 D가 아니라 B랑 C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D는 A보다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A보다 작은 원소는 B랑 C밖에 없어요. 그 다음 B는 왜 극소 원소가 아니냐면 B보다 작은 원소에 D가 있으니까. 됐죠? 예. 그래서 극소 원소 얘기는 다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 접근 가능성. 극소 원소는 반드시 접근 가능하다는 거. 근데 왜 극소 원소가 접근 가능하냐면요.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x가 극소 원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x가 접근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x보다 작은 모든 원소 y에 대하여 y도 접근 가능해야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게 참냐면요. x보다 작은 원소가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정이 거짓이죠. 가정이 거짓이면 뒤에 나와 있는 이 조건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명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이 조건문은 참이 돼요. 그래서 모든 y에 대하여 이 조건문이 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y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참인 거예요. 그래서 X가 접근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를 공허한 참이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조건문의 가정이 참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핵심이 뭐냐면 C랑 D는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극소 원소여서 이거보다 작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B랑 A가 접근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A랑 B 모두 접근 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것들이 접근 가능한지 이제 한번 하나하나 좀 따져볼 거예요. 음, 자, 이번에는 제가 파란색을 사용해 볼게요. 일단은 B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B가 접근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밝히려면 B보다 작은 모든 원소를 일단 구해야 돼요.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B보다 작은 원소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D. 그렇죠? B보다 작은 거는 B에서 화살표가 뻗어 나오는 원소는 그냥 D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저것만 보면 돼요. D가 접근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B도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잠깐 제가 설정 좀 바꿀게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A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A는 접근 가능한가요? 그거를 따지려면 A보다 작은 원소들을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A보다 작은 원소가 일단 B가 있어요. 이거 좀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꿀게요. A보다 작은 원소 첫 번째 B, 그 다음엔 C.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D 아니에요. D는 아닙니다. 화살표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B랑 C가 모두 접근 가능한지 따지면 돼요.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했는지 아닌지 따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그라미 표시가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로 제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의미니까, 그런 기호니까. 근데 B랑 C 모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접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A도 접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도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할만하죠?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접근 가능하지 않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근데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근데 그 얘기를 할 거였으면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원소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E라는 거를 추가하고 A가 E보다 작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C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그러니까 A가 E보다 작아요. 근데 E가 A보다 작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순환이 생겨요. 순환. E에서 A로, A에서 E로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수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은 감소 수열이에요. 왜냐하면 A가 E보다 작고 E는 A보다 작으니까 계속 작은 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열은 무한 수열이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한 그 정리가 있었는데, 아까는 이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이 팝업창으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제가 코드를 보여드려서 설명을 할게요. 어디에 있냐면, 그러게 어디에 있더라? 그 구성주의 버전으로 설명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알파가 어떤 유형이고 R은 알파에 대한 이항 관계예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유형 알파에 속하는 어떤 원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열이 존재한다는 그 증명인데,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볼게요. F라고 하는 건 자연수 유형에서 알파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열이 맞습니다. 정의역이 자연수 유형이면 그런 함수들은
수열이에요. 자, 거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0에 대한 이 함수값, 이 함수의 함수값이 이게 뭐냐면 이게 한자어로는 초항. 네, 뭐 첫째 항도 항이 일단 한자어이긴 한데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부르는 저게 F0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게 F1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수 유형은 0이 가장 작다 보니까 지금 F0이 첫째 항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부르는 게 애매한데 첫째 항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0번째 항이라고 할까요? 0번째 항이라는 용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이 A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하는 수열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됐죠? 그 다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이 좀 보기는 안 좋은데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감소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R가 무엇보다 작은이라는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빗대는 겁니다. 그 비유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R는 무엇이 무엇보다 작다는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비록 좀 그것이 충족하는 성질은 좀 적을 수 있더라도. 그래서 R 다음에 n 더하기 1번째 항이 있고 그다음에 n번째 항이 나와 있는데 n 더하기 1번째 항이 n번째 항보다 작다는 거예요. F라는 수열에서는. 그럼 뭔 얘기예요? 현재 있는 항보다 그 다음의 항이 더 작다는 거예요.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소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F라는 게 감소 수열이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강하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descending. 강하, 연쇄는 체인이에요, 체인. 뭐 그냥 예, 뭐 그렇게 번역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강하 연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그냥 감소 수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 수열이 존재하면 A는 접근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정리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이 뭐였더라? 어떤 식으로 쓴 거였더라?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여기 나오나? 사실 이거 굳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이거 둠 이맥스에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잠시만요. 정리들이 많죠? 그래서 아마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증명은 이렇고요. 이 증명은 사실 제가 다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작성하신 증명을 참고해서 제가 다시 코드를 짠 겁니다. 전략을 쓰는 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쓰지 않고 제가 증명을 작성하다 보니까 증명이 좀 읽기 힘들어지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인지 이해는 안 가는데 결론은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는 사실 그 증명의 흐름을 제가 기억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예, 저도 힘들어요. 제가 작성했지만 저도 힘들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명 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했으니까. 그 이 코드들 작성하는데 제가 고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게 왜 성립한지에 대한 그 흐름을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줄어들었어요. 왜냐? 예, 오후이 희망공님 안녕하세요. 왜냐? 힘들어서. 힘드니까 일단 증명 다 했다 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도 그 저는 증명의 흐름을 예전에는 좀 다 기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왜냐?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438줄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리들의 진술이 뭐에 관한 건지만 그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예, 많다. 그 얘기했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왜, 와, 이게 뭐예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성한 코드예요. 그러니까 좀 지금 약간 제가 엄격하고 진지하게 지금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약간 넋두리도 좀 넣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드 있죠. 이거는 제가 다 쓴 거예요. 이거 제가 다 쓴 거예요. 다 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올림픽 경기 재밌게 보면서 밤새우면서 이런 코드 작성하고 그 화장도 안 한 채로 방송 켜면서 이런 거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제도 이 코드를 또 작성해야 했어요. 왜냐면 코드에서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잘못 서술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증명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들었다 보니까 좀 약간 그것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고생 너무 많이 했는데 솔직히 이 코드 읽어준 사람이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링이 좀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일단 공부를 저랑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래서 이번 주에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오픈업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 아카데미의 멘토단으로 제가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조금이라도 돈을 좀 받으니까 돈 받으면서 멘토링 하면 저도 좋고 멘티들도 사실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인데 안 뽑힐 수도 있어요. 안 뽑혀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 게임 개발을 해야 하니까. 근데 하여튼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만큼 제가 2024년 9월부터 영상 만드느라 진짜 고생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누군가 그거를 다 보진 않더라도 조금씩 참고하면서 이거를 공부하고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제가 이거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이 고생이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 아직 설명을 절반 정도밖에 못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설명할 건데 오늘은 한번 봐주시는 걸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니 뭐 중간에 가셔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번엔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할 거여서 약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정리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 무한 강하 수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 소리냐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감소하는 수열이에요. 근데 아이고 하얀색이네. 근데 예, 이 감소가 무한히 이어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 수열이 무한 수열이라면 영원히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무한 수열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무한 수열이 시작한 이 점 있죠. 그 점이 접근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2라고 하는 걸 제가 적었는데 잘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A에서 시작해서 E로 가는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에서 A로 또 가요. A에서 E로 가요.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무한히 이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A에서 시작해서 E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E에서 시작해서 다시 A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이론에서는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사이클. 그러니까 어떤 시작점에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경로를 사이클 또는 순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경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꼭지점들의 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D라고 하는 경로는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D로 가는 거예요. A, B, D.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빨간색 꼭지점과 빨간색 두 변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무한 강하 수열을 A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A에서 시작하는 무한 강하 수열, 무한 감소 수열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이런 게 있으면 A는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접근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할게요. 어, 어떤 원소가 접근 가능하다는 거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모든 수열들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무한 수열이 될 수 없다. 그런 감소 수열들이 무한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A에 할당하는 어떤 함수 값을 우리가 결국에는 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나
재귀 이론 같은 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원소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는 과정이 컴퓨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가 그 계산을 무한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무한히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죠. 실제로는 그 계산 계속 하다가 프로그램이 그냥 꺼지겠죠. 이거를 크래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거는 다 했고, 사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빨리 이제 영상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대충대충 넘어가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서 일단 제가 말로 어디까지는 설명했냐면, 뭐는 설명했냐면, 잠깐만요. 지금 설명한 게 하도 많아서 지금 찾고 있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요. 어딨지? 아, 이거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저 카메라 좀 작게 할게요. 작게 하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accessibility not access of exist descending chain 이라는 이름의 정리입니다. 이거는 매스리브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한 A에서 출발하는 무한 강하 연쇄가 존재하면 A는 R라는 순서 관계를 통해서 접근 가능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리고 나머지는 생략하고 싶은데 아, 아, 나머지 어쩌지? 이거는 생략을 할게요. 나머지는 좀 빼고 합니다.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좀 읽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저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실 저거 때문에 월요일에 영상 기껏 열심히 녹화했는데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녹화를 왜 하게 됐냐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극소 원소의 개념이 제가 아까 얘기한 거랑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 정리를 증명했을 때는 몰랐는데 증명하고 나니까 이게 엄청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더라고요. 안 쓰이는 거는 아니에요. 안 쓰인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정수 유형에 속하는 모든 정수는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이 정리를 제가 증명할 때 위에서 제가 서술한 저 정리 이게 쓰이긴 했어요. not has been below 이게 쓰이긴 했는데 저거 안 써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무한 강하 수열에 관한 정리로 이 모든 정수가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왜냐? 저 힘들어요. 지금 그 정신적으로 지금 지쳐서 설명을 이제 슬슬 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거는 좀 얘기할게요. 사이클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자, 이거 일단 그 코드를 읽기가 힘들 건데 제가 하나하나 좀 말을 할게요. 알파는 아까랑 비슷하게 어떤 그냥 아무 유형이에요. 아무 유형이나 될 수 있고 R라고 하는 거는 그 유형 알파에 대한 이항 관계입니다. 그거를 린의 유형론에서는 알파 화살표 프롭이라고 해요. 프롭은 명제들의 유형 3개입니다. 명제들에 속하는 유형. 자, 그다음에 또 뭐 얘기해야 하더라? A는 어떤 그 유형 알파에 속하는 원소고 F라고 하는 게 이제 수열이에요. 이게 수열이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유형이죠. 그런 함수들은 수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 수열의 첫째 항이자 0번 그러니까 첫째 항이라고 해야 하는지 0번째 항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0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이 함수의 0번째 항은 즉 이 수열의 0번째 항은 A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수열은 A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간다.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A에서 시작한다. 그다음 라스트라고 한 게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 이 수열의 종착지라고 보시면 돼요. 부산. 그래서 이 수열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걸 텐데 한번 볼게요. 일단 라스트는
아, 근데 라스트는 이건 보니까 자연수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스트라고 하는 저 자연수가 있잖아요. 라스트 번째 항이 일종의 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잘못 설명했습니다. 라스트가 알파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스트가 0보다 커야 한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랑 그 라스트 번째 항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아니다. 값 자체는 같을 수 있는데 하여튼 라스트 번째라고 했을 때 그게 0번째랑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다 그 뭐라고 하지? 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게 뭐냐면 그 n이 라스트보다 작다고 했죠. 근데 n은 0 이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0 이상 라스트 미만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 그런 범위 안에서는 이 f라고 하는 수열이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라스트까지는 라스트 번째의 한까지는 이게 감소한다. 그 다음 보시면 라스트 번째의 이 수열의 항은 A라고 나와 있죠. 그럼 보세요.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했는데 돌아온 게 A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순환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프 이론에서. 뭐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지면 그 A라는 점은 접근 가능하지 않다. 그 얘기한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A에서 출발해서 뭐 E로 갈 수 있고 E에서 다시 A로 갈 수 있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무한 강하 연쇄, 무한 감소 수열이 만들어져요. 어느 화살표를 통해서 이동할 때 그 이동은 항상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감소한다고 말했을 때는 어느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어떤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무한 강하 연쇄 또는 무한 감소 수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E가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점은 접근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화살표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갈 수 있고 B에서 D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갈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점도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E 있죠. E도 접근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A가 접근 가능하지 않듯이 ACC라고 쓸게요. A가 접근 가능하지 않듯이 E도 접근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E에서 출발을 해서 E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무한히 E에서 출발해서 E로 돌아오고 또 E에서 출발해서 E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E도 E라고 하는 꼭지점도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좋은 통찰이에요.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빨간 화살표를 추가하면 A도 접근 가능하지 않고 B도 접근 가능하지 않고 D도 접근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점들에서 출발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다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렇고 그러면 중요한 건 얘기 다 했고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더 설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힘들어요. 힘들고 저 진짜 이번 영상 만들고 나면 당분간은 좀 린으로 하는 정리증명 해설 영상은 8장은 좀 쉬려고 해요. 어차피 지금 제 멘티도 2주에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도 1시간 정도밖에 린 공부를 저랑 같이 뭐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근 가능성 개념을 열심히 저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저걸 이용해서 본론으로 가야 돼요. 그 본론이 뭐냐면 정초제기입니다. 정초제기가 뭐냐?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순서 관계가 정초 관계가 되려면 그 그냥 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관계가 정의된 이 유형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접근 가능해야 돼요. A, B, C, D가 모두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이게 다 접근 가능하거든요. 이게 다 접근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C랑 D는 각각 자기보다 작은 원소가 없어요. 그렇죠? D보다 작은 거 없죠.
그러니까 D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는 없잖아요. D로 오는 화살표는 있는데 D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D보다 작은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D는 극소 원소예요. C도 마찬가지예요. C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없죠. 그냥 C에서 오는 게 있죠. 그럼 C보다 작은 게 없다는 거예요. C보다 작은 게 없기 때문에 C도 극소 원소예요. 극소 원소는 접근 가능하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냐? 뭐 그거 아까 증명하긴 했는데 그건 좀 넘어갈게요. 그럼 A가 접근 가능한지 따지려면 A보다 작은 원소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A에서 출발하는 화살표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B랑 C가 있죠. 자, 그리고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아, A에서 D로 갈 수 있구나. 왜냐면 A에서 B, B에서 D로 가니까, 아, 그래서 A보다 D가 작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의한 저 관계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화살표가 반드시 직접 있어야 합니다. 추이성이 성립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시. B가 A보다 작다, D가 B보다 작다. 따라서 D는 A보다 작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이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보다 작은 원소는 B랑 C밖에 없습니다. 근데 C는 이제 접근 가능하죠. B가 접근 가능한지 알려면 B보다 작은 원소가 뭔지를 봐야 돼요. B보다 작은 원소는 D밖에 없죠.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구나.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이건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B보다 작은 원소가 D밖에 없죠. 근데 D 접근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B보다 작은 모든 원소가 접근 가능해요. 그래서 B도 접근 가능합니다. 다시 A보다 작은 원소는 현재 B랑 C밖에 없거든요. 근데 B랑 C 모두 지금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했죠. 접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보다 작은 모든 원소는 접근 가능하구나. 따라서 A는 접근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접근 가능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원소보다 작은 모든 원소가 접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정초제기 아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을까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걸요? 지금 프로그래밍으로 그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초제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접근 가능성이란 개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재규적인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 게 가능은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곧바로 그 숨을 쉬는 생물학적인 원리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제 혀가 막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혀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막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접근 가능성이나 이런 정초제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알면 좋죠. 몰라도 괜찮고 알아도 좋고. 근데 이런 애매한 상태의 이런 증명 이론, 아니 증명 이론이 아니라 이 유형론 같은 게 이런 애매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심사위원 분들이 과연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멘토링을 어, 뽑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멘토로 뽑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산업계는 뭐 이런 이론적인 그런 이해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당장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원하지.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 학술 연구만 하려고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 그랬으면 제가 학계에 남아 있었겠죠. 사실 뭐 그렇게 있을 능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런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성질을 충족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해볼 거예요. 그런 걸 하고 또 요즘은 그 뭐 린스트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형도
3월 이번 해 3월에 나왔어요. 2026년 3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린 같은 증명 언어를 이용해서 수학 증명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대리 에이전트죠. 그런 것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수학 AI를 개발하는데도 이런 증명 보조기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건데 역시나 그래요. 모두가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 알면 돼요. 누군가 알면 되는데 그 누군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으니까 제가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설 영상 여기까지 만들고요. 자, 앞으로의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8장에 대한 해설 영상 만드는 건 좀 멈추고 앞으로는 그 초반부 영상을 다시 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자기소개 영상도 만들고 닌에 대한 그 소개 영상도 업데이트를 좀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 관리도 좀 하겠습니다. 피어튜브 채널 관리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건 제가 좀 거의 버렸다시피 해서 좀 활성화를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